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제9편 화폐와 국민경제 중에서요. 29장 은행 제도와 여기 나와 있는 화폐 공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은행이 뭐 하는 거예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뭐 그런 교환 역할을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은행이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요.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돈을 은행에다 맡기면 그 은행에서 그 돈을 가지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시스템 내에서 막 이렇게 피를 공급해 주는 거랑 비슷해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돈을 더 많이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것을 이제 예금을 창조했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고요. 몇 배 이상의 돈을 창조했는가? 그 우리 승수 봤죠? 그것을 통화승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몇 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 풀려져 있는 돈의 양이 또 사실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돈을 잘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그 돈을 컨트롤하는 곳이 바로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통화 관리를 할 것인가, 통화 정책을 사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통화 정책, 지금 돈이 적정하게 풀려 있어서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는 통화량이고 하나는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시험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니 인생의 목표가 시험 준비 합격이에요? 아니잖아요. 인생의 목표는 뭐 행복하게 사는 건데 그 중간 단계 징검다리로 중간 목표가 있는 거야. 맞아요.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이자율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가지고요. 국가 경제의 원활한 안정화를 이루려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게 통화량과 이자율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중간 목표를 잡으려고 했는데 요즘이야 이제 좀 디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때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목표가 됐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물가만 잘 잡아야겠어.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겠다. 물가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물가 안정 목표제 요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는데요. 중앙은행의 어떤 목표를요. 그냥 물가를 잡겠다는 것으로 한정시킴으로써 뭔가 신뢰를 가져다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잡겠다라는 중앙은행의 목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중앙은행의 어떤 기능 중에서 독립성이 또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외부에서 특히 정부가 야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 좀 풀어. 우리나라에 이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뭐라고 입김을 어떻게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런 주제 토픽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행의 기원에 대해서 볼게요. 은행은 이 금세공업자에서 사실 돈을 이제 은행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돈이 들어가면 다 금이 들어가며 금리, 자금, 금융 다. 그런데 은행의 은도 사실 금행 이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금과 은이 다 화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유래에서 은행 이렇게 붙이게 됐는데요.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 돈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자야, 부자.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돈보따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 돈보따리가 다 이제 금보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집에 도둑놈이 들까봐 늘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그렇죠. 가장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세공업자야. 아니 금을 세공해서 다루는 사람, 연금술사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금을 다루다 보니까 엄청나게 연금술사라고 할까? 그래서 아니면 금세공업자 이렇게요. 이 사람은 집에 엄청나게 튼튼한 금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튼튼한 금고야. 튼튼한 금고. 자, 그러니까 왜냐면 다 금을 다루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돈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얘한테 맡기는 거지. 저기요. 제 돈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대신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요. 보관에 대한 걸로 인한 보관료를 냈어요. 보관료까지 지불을 하게 됩니다. 금을 맡기고. 그 다음에 맨날 아침에 이제 하는 게 내 돈 잘 있나?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얼마 할까? 이 사람 돈 많다라고 합시다. 그냥 100억이라 합시다. 100억을 은행에 맡긴 다음에 내 돈 잘 있나?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이 금세공업자 입장에서 봤을 땐 얘가 돈이 있나 없나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건데 몇 번 가보니까 이제 신뢰도 쌓이고요. 돈을 뭐 맨날 뺐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돈이 여기 금세공업자 입장에서 누군가가 여기 이제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이제 보통 투자자라고 하겠죠. 기업이라고 하겠죠. 얘가 야, 나 돈 좀 빌려줘 이러는 거야. 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야, 너 금고에 돈 있잖아. 그거 내 돈 아니야. 아니 근데 지금 어차피 주인이 잘 모르니까 잠깐 한 달만 쓸게. 그래? 그래도 될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한 20억을 얘한테 빌려준 거야. 이해가 가시죠? 그럼 빌려주게 되면은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 나중에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얘한테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돈을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하지도 않고요. 얘 매번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일정 부분은 얘한테 빌려줘도 되겠구나. 대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얘 한 사람만 이제 돈을 100억 받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 많아서요. 이쪽에 뭐 20억짜리 또 맡긴 사람이 있고 또 100억 맡긴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차 맡기게 되면은 돈이 이렇게 1000억 정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대출해줘도 얘가 갑자기 한 번에 100억을 일시불에 달라고 해도 충분히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술사 금세공업자는요. 그냥 내 주업이 금을 세공하는 건데 그거보다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냥 이자 받는 게 훨씬 더 남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에는 얘가 돈을 맡기게 되면 보관료를 냈었는데 보관료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한테 맡겨줬다 해서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니 돈을 자기 돈을 맡아준 것만 해도 감사할 뿐인데 오히려 돈까지 이자까지 쳐서 주네? 아주 해피하게 입이 이렇게 쪼커 입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관증만큼만 금을 좀 잘 항상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번에 돈을 빌려주세요. 내 돈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대공황 때 뱅크런이라고 들어보셨죠? 은행으로 달려가는 거야. 모든 예금한 사람이 전부 다 내 돈 주세요 하고 달려오게 되면 아니 얘가 갑자기 이거를 다 주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는 돈 달라고 했는데 못 주게 되면 금융 지불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금융 위기가 확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한꺼번에 모든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요. 부분 준비 제도와 같은 방식 그게 요거입니다. 이 금세공업자가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예금을 자기가 맡아주고 빌려주고 이게 지금의 은행업과 똑같은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중개라는 게 Financial Intermediate 하는 인터미디어리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금의 수요자예요. 자, 여기다 정리하면 이게 자금에 대한 공급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자. 자, 요 사람은요. 자금에 대한 필요로 하는 사람이니까 수요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들이 자금의 수요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자금을 공급한다. 아니면 또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자금의 수요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서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금을 조성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빌려주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직접 빌려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전에 얘기했어요. 그걸 직접금융이라고 그러죠. 근데 중간에 은행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서로 매칭하는데도 좀 손쉽게 이루어지고요. 그게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또 저축도 더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게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축과 투자가 이렇게 증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성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을 조정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금 창조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거야. 전부 다 예금된 거 100%를 지급하기 위해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억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불안하니까 맡기긴 했는데 한 번에 100억을 쓸 일이 있겠습니까?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게 바로 부분 준비 제도, 부분 지급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행의 요 대차 대조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예금 창조와 통화 승수를 보기 위해서는 자, 일정 시점입니다. 스톡 개념이에요. 그것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산이라든가 우리 자산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이건 내 거도 있고요. 빌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신용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빌렸어요. 그것도 내 자산이라 볼 수 있으면 돼. 그 신용을 우리가 현금 화폐화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채와 자본의 내역 등을요. 좀 이걸 재무 상태를 좀 보기 좋게 정리한 게 대차 대조표예요. 자본과 부채라는 것은요. 자본이라는 것은 자금이 어디서 조달되었는가 원천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쪽을 우리가 대변이라고 하는데 대변 이쪽에 오른쪽에 기입해요. 그 자산은요. 자금을 내가 이렇게 어디 내 돈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 돈이냐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내가 일해서 번 돈인데요. 아니 은행에서 빌렸는데요. 아무튼 그 원천을 표시하고 그래서 자산은 자, 너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 운영 상태를 표시하는 게 바로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가 바로 예금자 인출 요구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은행이 미리 지급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급준비금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요 은행은요 약간 기업의 대차 대조표와는 좀 다르지만은 이런 항목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이게 내 돈, 내 거, 그리고 부채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예금이 왔거나 원래 나의 자본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또 이렇게 빌린 거야 딴 데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채와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내가 갑자기 은행이잖아요. 내 돈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부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딴 사람한테 대출을 또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잖아. 금태공업자 할 때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일부는 또 대출을 해줄 수 있고요. 아니면 일부는 은행 입장에서 야 이거 주식 투자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채권을 살까 어떻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유가증권을 이제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산을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은행도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은행도 각각의 지점마다 건물, 임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기타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금 창조 과정을 볼 텐데 최 씨가 1억 원을 A은행에 입금했어요. 최 씨가 1억 원을 이거 1억 원 이거를요. 은행에다 예금을 했습니다. A은행에. 자, 그러면요. 이 A은행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 다 1억 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금고 역할을 하는 거야, 은행이. 근데 현실에서는요, 그럴 필요 없고 얘가 갑자기 1억 원을 전액 인출할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나름 통계 처리를 통하거나 경험상 얼마 정도는 보유하면 되겠구나. 물론 또 돈을 맡긴 사람이 최 씨만 있는 게 아니죠. 김 씨, 이 씨, 박 씨 이렇게 있으니까 뭐 돈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은행이 한 100억 있으면 최 씨가 뭐 물론 1억 주세요 해도 충분히 줄 수도 있게 돼요. 근데 지금은 가상적으로 심플하게 하려고 최 씨만 있다라고 합시다. 자, 법정 지급 준비율은 이게 지급 준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면은 내 돈 주세요 할 때 돈을 못 주면 이제 은행이 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야, 필수야, 필수. 법정은 필요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필요. 꼭 지켜야 되는 거야. 필요 지급 준비율. 20%니까 여기서 20%에 해당하는 만큼 2천만 원만큼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2천만 원 말고요. 나머지 8천만 원은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8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박 씨한테 준 거예요. 박 씨한테 8천을 이렇게 대출해 줬어요. 근데 이 박 씨가 자기가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람이 박 씨예요. 박 씨가 또 B은행에 이 돈을 예금했네. 그래서 B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예금하려고 돈을 빌렸나 봐요. 그러면 여기서 8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8천만 원에 또 여기 나와 있는 20%만큼 해당하는 1,600만 원입니까? 그만큼은요. 자기가 B은행이 또 지급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뭐 파란 색깔로 할게요. 이게 지급준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준비를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400만 원은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정 씨한테 빌려주면 정 씨는 또 C은행에 예금하게 되면 자,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억 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8천이 또 돌아다니고 6,400이 돌아다니고 자 이걸 대차대조표로 보면요. A은행에서는 1억 원의 요금을 예금이 들어왔어요. 맡긴 거야. 이 부채죠. 이제 은행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겁다니까 2천만 원만큼은 20%요.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8천만 원만큼은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대출을 B은행에 해줬으니까 B은행한테 이렇게 B은행이 돈을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거 갚아야 될 거죠. 지 돈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금불예금. 요금불예금은 언제나 돈 주세요 하면은 줘야 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8천만 원 이렇게 있고 역시 거기서 20%만큼 지급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1,600만 원만큼.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표로 쫙 정리해서 나타낸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끄집어내면요. 자, 예금 창조 과정 후 총 예금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하면 처음에는 1억 원이 들어왔잖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돈. 이거는 이제 본원적 예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드머니 같이 처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시작점이고요. 본원적 예금. 이것도 이제 아무튼 통화량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뒤에 파생되는 예금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8천만 원 있고 6,400만 원 있고 5,120만 원 있고 이렇게. 이거를 다 계산을 다시 해보면 8천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1억 원에다가 0.8만큼을 곱한 것이고요. 이해되시죠? 6,400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요. 1억 원에다가 0.8이 또 제곱을 한 거야. 그럼 6,400 되죠. 그 다음 0.8에 3승하게 된 것이고 이거를요 무한히 가게 되는 무한 등비급수로 계산하게 되면 공비가 이거잖아. 0.8 그래서 1 마이너스 우리가 공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보셔도 돼요. 뭐 이것 때문에 다시 수학 해가지고 볼 필요까지는 없고요. 수열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약간 승수 공식하고 비슷하잖아요. 1 마이너스 한계 소비 상량분의 1 그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5배의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이게 바로 승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화 승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좀 더 일반화해서 식을 표현해서 나타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법정 지급 준비율이 Z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앞에선 20%였으니까 20%를 쓰긴 뭐하니까 0.2 이렇게 나타낸다고 할게요. 0.2가 되면 이거를 적용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플러스 1 마이너스 Z 그 지급준비금만큼 빼준 거예요. 그 다음 1 마이너스 Z의 제곱 이렇게 돼서 공식이 무한등비 급수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공비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Z라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Z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요. 심플하게 Z분의 1로 이렇게 끝나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공식 그냥 암기해 두시면은 우리가 각종 시험 같은 거 도출하세요까지는 주관식 시험이면 몰라도 그냥 계산하는 정도만 그러니까 공식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통화승수는요. 중앙은행이 애당초 늘려서 공급한 화폐 양과 중앙은행이 처음에 이제 공급한 거야. 은행의 예금 창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증가한 통화량 사이의 비율을 통화승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예금 창조 기능이라는 게 돈이 돌고 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파생되곤 하는 건데 시중의 경제 유동성이 증가한다. 유동성 하면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화폐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그게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돈을 서로 빌려주고 돌려주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누구한테 주고 누가 또 저한테 주고 이런다 갑자기 사과의 나무가 열리고 반도체가 생산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백신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가 증가하는 건 아닌데 유동성 자체는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원통화라는 개념을 살짝 보시면은요. 이게 하이파워드 머니라고 해서 고성능 화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머니터리 베이스 해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통화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밖에 나가는 돈을 본원통화라고 얘기합니다. 중앙은행, 한국은행 지하 창고에 있는 무슨 그 조폐공사에서 찍은 그 돈 있잖아. 그거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그건 아직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풀려나가게 되는 1차적인 화폐 공급 그걸 우리가 본원통화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본원통화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현금으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거나 앞에서 본 것처럼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이해가시죠? 은행이 만약에 이제 지급준비금 외에 또 대출해주면 누군가 손에 있으니까 현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 사람한테 있거나 은행한테 있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중앙은행은요, 이 본원 통화를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나가는 처음에 돈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시중의 통화량을 조정하게 돼요.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 우리 몸이 점차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되면 그 안에 산소라든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니까 피가 잘 돌아야 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화폐가 왜 필요합니까?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등장한 거잖아요. 화폐가 없이 물물 교환을 하게 되면 얼마나 경제가 되게 복잡하게 되는데요. 내가 사과를 갖고 싶어도요. 사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설사 찾았어. 저는 그래서 뭐 제 강의를 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은 경제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서로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화폐가 있으면은 당연히 제가 그거 강의를 통해서 돈을 만들고 이 돈 가지고 사과를 사면은 훨씬 거래가 원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가? 그게 바로 통화량이 얼마나 풀려 있는가? 그게 바로 통화량을 조정하는 건데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현실에서 이 통화 승수는요, 이게 Z분의 1보다 작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행이 법정으로 20% 지급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은행도 은행 나름이지 좀 겁이 많은 은행 있잖아. 그럼 이거 갑자기 20% 해놨는데 갑자기 돈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최소한 20%는 지켜야 되는데 그 이상을 지급을 위해서 더 보유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요. 일부러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야. 아까 우리가 박 씨나 정 씨나 이렇게 돈을 줬는데 그게 은행에 다 100% 예금한다고 그랬는데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은행이 그만큼은 빠지서 은행으로 들어온 돈이 작게 되니까 승수는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쉬운 얘기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중앙은행 입장에서 어떤 걸 볼 거냐면 통화 관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걸 볼게요. 첫 번째는요. 재할인율 정책이라 합니다. 할인받은 걸 또 한 번 할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은행이 보통 어떤 사람이 돈이 있는데 어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6개월 후에 받는 돈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내가 당장 현금이 필요해. 그러면 집에 있는 노트북이나 가방을 팔기도 하고 TV를 팔기도 하는 것처럼 이 어음을요 은행에다 팔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0만 원짜리 100억이라 할까요? 너무 크긴 한데 크게 놉시다. 100억이라는 돈인데 이거 100억이라는 어음을 6개월 후에 받게 되면 지금 당장 100억 주기엔 그렇지. 은행 입장에서는 손에 쥐어지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디스카운트 하는 거죠. 미래에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할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억짜리를 한 90억을 이렇게 줬어요. 그럼 디스카운트 10%를 까고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이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야. 100억의 어음인데 이것도 은행도 6개월 기다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게 중앙은행이에요? 한국은행이에요? 그렇잖아. 얘가 신한은행인데 우리은행 가가지고 야, 우리은행아 나 돈 좀 빌려줄래? 이게 좀 쪽팔리잖아요. 창피하고. 그러니까 은행을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중앙은행이 딱 이렇게 있는 거죠. 한국은행이 있는 거죠. 우리를 상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은행 통장 하나씩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 상대하는 건 아니고 시중은행들이 우리 상대하고 은행의 은행 아니면은 정부의 은행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중앙은행이야. 그럼 여기다 이제 어음 100억짜리를 다시 주게 되면은 그럼 얘가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 이걸 또 할인해 가지고 얼마 주게 되는데 한번 할인 받은 거를 또 할인 받는다 해서 그냥 재할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그냥 해요. 할인율 생각하시면 돼. 근데 우리가 재할인율이라고 써가지고 그냥 관행상 굳어졌는데요. 자,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 이자율, 할인율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할인율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통화량을 조정하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할인할 때 만약에 이것처럼 10% 할인을 했어요. 그러면 100억짜리 받고 90억이 나가게 되는데 재할인율을 높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높여서 20%로 재할인을 했다 그러면 80억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할인율을 높이면 디스카운트를 많이 까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차를 샀어. 당장 돈이 필요해. 그 새 차인데 그래도 한 2달 탔는데 그거를요
중고시장에 내놨어. 딱 보더니 이제 감가상각 연식 봐가지고 얼마 이렇게 까는 거잖아. 새 차만큼 가격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세월이 갔냐, 얼마나 탔냐, 내가 얼마나 막 차를 막 썼냐 등등등을 고려해가지고 얼마 디스카운트 한다고요.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어음도 디스카운트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풀었다는 의미가 바로 요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재할인율을 조정하는 게 중앙은행의 정책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할인율이 얼마가 되고 어떻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우리가 흔히 기준금리 등등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게 다 비슷하게 서로 관련이 있으니까 중앙은행의 어떤 시그널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게 첫 번째 재할인율 정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지급준비율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지금 얘기했죠. 뱅크런 아니겠습니까? 뱅크런. 은행으로 막 달려가는 거야. 사람들이 내 돈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행이 돈 받아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고 예금과 대출 이자를 다르게 해가지고요. 그걸로 돈 놓고 돈 먹는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아니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내 돈 주세요 하고 몰려들게 되면은 어떻게 충격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뱅크런 현상을 막는 거야. 사람들의 어떤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불안해지면 지급준비를 높이고 야 지금 경제가 괜찮고 막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럼 돈을 많이 빌려줘서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낫잖아. 그렇게 되는 경우는 지급준비를 좀 낮추고 등등 이걸로 조정을 해요. 아무튼 지급준비 제도라는 것은 예금자를 보호하는 거야. 여러분 은행에 예금 많이 하셨습니까? 이게 예금하기도 쉽지는 않죠. 아무튼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아니 그 돈을 은행이 파산돼서 망했어. 그럼 내 돈 어떻게 다 날아가는 거지 뭐. 정부가 보상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대공황 때도요. 1929년에 사람들이 은행에 중산층이 뭐 예금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려고 저축하고 그랬는데 은행이 망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니까 중산층의 자산이 허공으로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뭐 예금보험공사나 예금보호 제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얼마까지는 예금보험공사나 이런 데에서 뭐 보조를 해주겠다. 뭐 완전히 얼마까지는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급준비율 정책이라는 것은 법정 지급준비율을 올리거나 낮춰가지고요. 승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앞에 봤었던 승수 크기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하면 Z분의 1이었다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Z분의 1. 그래가지고 이 지급준비율을 높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급준비율이 100%면 아니 100%면 은행에 돈이 들어왔잖아? 대출을 못 해주는 거야. 그럼 금고 역할밖에 못 하잖아. 그래서 아까 뭐 100억이 들어왔는데 그냥 100% 다 갖고 계세요. 정부에서 이랬어. 그러면 은행이 뭐야? 대출을 못 해주니까 뭐 그냥 돈이 더 돌고 돌지 못하고 통화승수는 어떻게 돼요? 100%면 이게 100%면 1이잖아. 1. 그러면 그냥 통화승수는 1이야. 그러니까 100억 원이 들어오면 그냥 그거밖에 더 이상 새로운 돈을 창조하지 못해요. 이해가시죠? 근데 만약에 지급준비율이 만약에 0.2라고 할게요. Z가 20%에서 0.2라고 하면 여기 승수 M이라고 할까요? 승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2분의 1 해가지고요. 5배만큼의 돈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게 10%로 줄어들었어요. 지급준비율이 떨어졌어요. 그럼 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10배로 해서 더 2배로 증가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은 돈을 빌려주지 못하니까 통화승수는 감소하게 되고요. 통화량 자체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화관리 정책으로서 지급준비율 정책의 의미가 좀 감소하게 된 게 뭐 예금보호제도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지급준비제도 적용이 안 되는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들 거기는 왜 차별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급준비율을 아예 내리거나 야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급준비율 제도는 뭐 그냥 뭐 약간 뭐 좀 사그라드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픈마켓이라고 해서요. 오픈, 공개된 시장에서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조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운영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공개시장 운영, 공개시장 조작 이렇게 합니다. 중앙은행이
국공채 같은 거를 사고 파는 거야. 기타 유가증권을 사고 팔아가지고 통화량을 조정하는 거야.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중앙은행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중에 나가 있는 본드를 구입했어. 자, 본드를 매입했어요. 본드를 이렇게 매입하게 되면은 중앙은행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사는 거잖아. 사면서 뭐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주는 거지. 그럼 돈이 밖으로 나간다고요. 그냥 머니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시중에 중앙은행이야. 그래서 돈을 조절하려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국채 같은 거 나한테 줘. 그다음에 대신 돈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채를 매입한다는 표현을 써요. 구입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되면 본원 통화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본원 통화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이자율 변화 효과까지 있어요. 여러분,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채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국채 가격이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은행까지도 야, 나도 국채 살래 이러는 거야. 아니,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수요 공급이 있는데 정부가 나타나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자동차를 공급하려고 야, 나도 자동차 살래 하고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은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고요. 여러분, 국채 가격하고요, 수익률 나타내는 이자율은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책에 부록에도 있었습니다. 국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자율은 그래서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정리를 다시 하면 본원 통화 조절뿐만 아니라 국공채를 구입해 가지고요,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을 바로 그게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통화량도 변하고 이자율도 변하고 이 세 가지가 관련돼 있으니까 금융정책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규제도 가끔 있는데 이거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냥 통화량을 그냥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직접 그냥 컨트롤하는 거야. 은행에 대출하는 양 있잖아. 저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대출 규제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빚이 얼마 이상 되면 돈 안 빌려줍니다. 용도까지 집 사는 데 써요? 안 빌려줄 겁니다. 막 이러는 거야. 저 학원 다니려고 하는데요? 이러면 그럼 빌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다니는 돈 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겠죠. 금액 차이가 큰가? 아무튼 용도라든가 대출의 양까지 이렇게 규제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은행별로 이제 여신 한도를 설정하는 거야. 야, 너 니네 은행은 좀 불안하니까 너 돈 얼마까지만 빌려줄 수 있고 얼마까지는 하지 마. 이렇게. 아니면 일정 기간에 대출을 좀 자제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 경제가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돈 좀 빌려주지 마시고 한동안 6개월 동안은 그냥 좀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자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창구 지도라든가 정책금융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산업 정책을 위해 가지고 반도체, 백신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이 있어. 삼성에서 그걸 한대. 그럼 이거를 좀 이제 촉진하려고 위해서 정부가 이제 좀 지원해 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직접 규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화폐 공급 내생성은 좀 어려워요. 이게 거시경제학에서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제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화폐 공급이라는 게 우선 첫 번째 보통은 이렇게 수직으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수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건 내려가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거. 왜냐하면 중앙은행에서 그냥 돈을 얼마나 푸는가 그게 화폐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폐 공급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승수에다가 우리 본원 통화를 H라고 할게요. High Powered Money 이렇게 얘기해서 얘가 본원 통화 이렇게 돼 있어요. 본원 통화. 그리고 앞에 M이 승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내생성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내생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는 게 나아요? 아니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자산으로 이제 보유할 때 금융자산을 보유할 때요. 수단을 보유하는 방법이 현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요. 예금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뭐 국공채 이런 건 뺄게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현금으로 그냥 보유하는 비중은 좀 떨어지고요.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예금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렇죠. 예금이 증가하게 되면서 은행으로 돈이 많이 가게 되는 거야. 저축이 많아지니까 저기 나와 있는 새로운 돈을 창조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창조, 승수가 커지게 되는 거니까 돈이 많이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 다시요. 원래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는요, 화폐 공급은 영향 안 받아요. 이자율과 상관없이 중앙은행이 돈을 얼마 푸느냐 이건데, 이자율이 올라갈 때 여기 나와 있는 예금 창조 효과가 생겨가지고요, 내생성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 공급이 증가하니까 이게 우상향하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자, 화폐 공급량이 경제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개인과 기업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면 승수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려고 하는가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제줄에 요거를 잘 체크해 주세요. 요거요.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개인과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한다? 현금 보유를 줄이는 거야. 현금 보유를 줄이고 은행에다 돈을 예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화 공급량이 증가해.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갈 때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게 돼서요. 그럼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거시경제 정책할 때 무슨 뭐 통화정책 효과가 있냐 없냐 이렇게 더 발전해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중앙은행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목표가 뭐냐라는 거 할 때요. 우리가 정책할 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있는 것처럼 중앙은행의 최종 목표도 있습니다. 파이널 목표라고 하면은요.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경제 성장, 아니면 소득 분배, 공평한 소득 분배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어떻게 달성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중앙은행은요. 지급 준비율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은 재할인율을 통해서 한다거나 앞에 봤던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이용한다거나 직접 규제를 통해 가지고요. 통화량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정책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그 바로미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 그 지표 역할하는 게 중간 목표야, 중간 목표. 그래서 이제 보통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통화량이 있고요. 하나는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최종 목표랑 어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고요. 정책 수단을 통해서 쉽게 통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 뭐라고 할까? 행복이랄까? 밝은 태양과 사랑이 꿈꾸는 뭐 집에서 오손도손 가족들과 산다 이거라고 할게요. 아무튼 뭐 예를 드는 거야. 갑자기 뭐 그렸어요. 이게 이제 최종 목표가 되는데 이 목표로 가기 위해서요. 이걸 바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잘 가고 있나 잘 모르잖아. 중간 목표가 있는 거지. 행복하게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벌려면 우선 첫 번째 또 직업이 있어야지. 직장을 구해야지. 근데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나는 뭐 공무원이 된다. 아니면 회사에 취업한다.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직업을 잘 가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제 수업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업을 잘 듣는가? 이렇게. 아니 단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수업을 잘 듣고 빠지지 않았으면 그러면 직업을 갖게 될 것이고 직업을 갖게 되면은 돈을 구하게 될 것이고 물론 아니 이렇게 내가 직업을 가졌는데 돈이 안 벌리거나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간 목표가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최종 목표랑 체계적으로 이제 관계가 있어야지. 안정적인 관계가 있어야지. 가끔 로또에 당첨되는데 인생이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수업 듣고 공부했는데 우악 시험에 합격했다. 근데 너무 과로해가지고 우악 다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중간 목표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쉽게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하면 시험에 합격해서 취업에 합격해서 뭐 그게 될 수가 있어야지 내가 수업을 들었는데 전혀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직업을 가졌는데 돈을 전혀 못 벌거나 그런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이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죠. 여기 나와 있는 변수의 어떤 동향이나 흐름이라든가 이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지 당연히 의미가 있는 중간 목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물가 안정, 완전 고용 이렇게 되는데 이 중간 목표는 이제 통화량과 이자율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통화량과 이자율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러한 방법, 지급 준비율 이거 중요합니다. 재할인율, 공개시장 조작 정책 이런 걸 주로 사용하고요. 직접 규제 같은 건 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으니까 위에 세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목표로 통화량과 이자율 중에 어느 게 좀 더 바람직하냐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제학자들 사이에 뭐 논쟁,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걸 동시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 가지면 되잖아. 에이, 그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학에서요,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은 사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요. 어떤 걸 하나를 얻게 되면 반드시 뭘 포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요.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책을 쓰는데 이 그림을 볼게요. 국민소득이 증가했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우리 화폐 수요 파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나 예비적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거 아시죠? 곡선 자체가 변합니다. 이자율이 변하면 곡선상에서 이동인데 이거는 화폐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아니, 지금 소득이 증가했어. 소득이 증가했어요. 국민소득이.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한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럼 통화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통화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통화량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화폐 공급을. 그랬더니 어떻게 돼? 얘가 증가하니까 이자율이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자율과 통화량을 동시에 원하는 방향, 원하는 수준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야, 그러면 통화량을 유지했는데 이자율을 포기해야 되고요. 야, 그러면 이자율을 잡으면 어떻게 돼? 이자율 잡기 위해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다시 소득이 증가해서 여기 보시면 화폐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1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요. 여기가 원래 균형점인데 이자율이 올라간다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 우리가 지금 목표가 뭐냐면 이자율을 목표로 삼는 거야. 이자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이자율이 중간 목표니까 이자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안 돼. 그래서 이자율을 다시 낮춰줘야 돼. 어떻게 낮출 수 있습니까? 하면 통화 공급을, 화폐량을 이렇게 증가시켜야 돼. 2번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얘가 우측 이동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자율은 잡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다? 맞아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게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자율이 변화하게 되고요. 이해되시죠? 취지. 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어렵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러면 통화정책은 통화량과 이자율을 컨트롤하는 건데 중간 목표로 이자율이 더 낮다. 통화량이 더 낮다. 이렇게 싸움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거에 대한 문제들도 시험에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자율이 더 낮다라는 얘기는 이자율을 만약에 오리고 낮추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자율에 따라서 투자가 영향을 받잖아요. 이자율에 의해서 이자율이 불안정하면 예를 들면 투자가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쉽게 이제 막 흔들려 영향을 받아. 그러면 실물 부분에 이제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이자율을 좀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런데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책 당국이 선택할 수 없는 정책으로 점차 가요. 왜냐하면 통화량이 어디까지를 통화량으로 봐야 될지 애매하잖아. 어디까지를 화폐, 돈으로 봐야 돼요. 그것도 애매해지고 금융의 자유화라든가 새로운 금융수단이 등장하면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통제한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자율을 정확히 잡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니야, 중간 목표로 통화량을 잡는 게 더 나아. 야, 이자율을 오히려 목표 집착하게 되면은 오히려 경기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아무튼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통화량보다는 좀 이자율에 이제 더 초점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통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제 금리를 기준금리를 얼마로 정했다 뭐 이런 것들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됐어. 니네들 싸우지 마. 무슨 뭐 통화량과 이자율이야. 야, 직접 물가나 잡아. 중앙은행의 목표가 우리가 뭐 완전 고용, 국제 수지, 균형, 물가 안정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 됐어. 야, 중앙은행 네가 하는 일이 물가나 잡는 거고 돈을 컨트롤하는 거지. 뭔 실업 같은 거, 뭐 경제 성장 이런 거에 신경 써? 안 돼. 다 중간 목표 필요 없고 생략이에요. 생략. 생략. 너 뭐 한다? 물가만 잡아.
그러니까 한 놈만 딱 정확하게 패는 거야. 그냥 다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다 이기려고 하다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냥 쟤만 하나 그냥 잡겠다. 물가만 잡아. 이렇게 해요. 유일한 목표로 채택하는 거예요. 90년대 뉴질랜드가 한 다음부터 이제 거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98년부터 한국은행 법을 바꾸면서 이렇게 도입됐는데 많은 나라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뭐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왜 이걸 사용했습니까 하면 지금 말씀드린 거야. 통화정책이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하려고 했더니 어려운 거야.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물가 고용 이거 동시에 하는 거 어렵죠. 됐어. 한 가지 목표만이라도 잘해. 이렇게.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공부도 하고 취미도 하고 뭐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건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그렇게 골고루 할 수 있어. 근데 손흥민 아니면 류현진 같이 그 분야에서 탑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러면 안 돼. 류현진도 그렇잖아. 선발이냐 투수한다. 타자한다. 내가 야구할래. 그래도 포지션이 정해져 있고요. 투수도 뭐야? 처음에 선발 투수냐, 마무리냐, 중간 개투냐 이것도 막 여러 가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세분화돼 있고 전문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전문가 영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요. 그 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탑이다 이런 식으로 될 정도로 하나를 명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야. 야, 그거 하나라도 그냥 제대로 하자. 이 뜻입니다. 취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현 가능성 및 순조로운 경제 성장의 여러 조건 중에서 야, 물가를 안정적으로 잡는 게 제일 좋아. 그래야지 그 다음에 그게 싹 세팅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뭐 실업률이 어떤 거 되고 야, 제일 중요한 건 물가니까 너 물가에만 신경 쓰고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정확하게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 다음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 시장 같은 거 보면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 같고 막 자꾸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화될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시키면서 정책을 잘 써야 되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고 모으게 되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고 차를 하나 살 수 있고 이런 거 뭔가 예측 가능성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지. 내가 열심히 매년 해가지고 한 2천만 원씩 저축을 했어. 그래서 야, 내 집 마련. 아니 1년에 2천씩 했는데 5년이면 1억이잖아. 근데 집은 5년 동안 10억 올랐어. 그럼 뭐야? 아예 살 생각도 꿈도 못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나의 미래 인생 계획 자체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생각할 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부가 왔을 때 야, 중앙은행의 역할은 제일 중요한 게 물가 안정이다.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 내가 시험 준비할 때 이 정도 공부하게 되면 합격권에 들겠지 했는데 그게 예측이 불가능해. 시험이 막 공부 더 열심히 한 친구들이 오거나 시험이 어려워지거나 등등 이래버리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능에서도 있잖아. 내가 이 정도 공부하면 수능 몇 개 틀려서 어느 정도 가겠지 했더니 뭐 물수능, 불수능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시험을 봤는데 물론 결과가 나오면 또 비슷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도 애매하고 공부한다고 맞출 수 있는 건지도 애매하고 그럼 뭔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물가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플레이션 타겟팅입니다.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요, 그 성공 조건은 뭐냐면, 중앙은행이 독립성이 보장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야 이제 한국은행과 정부랑 뭐 다 이렇게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미국 같은 데 완전히 그냥 나눠져 있어. 이게 사법부 3권 분립돼 있는 거랑 비슷하게 국회라든가 뭐 행정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중앙은행도 완전히 독립돼 있어가지고, 무슨 미국의 대통령이, 야, 돈 좀 풀어! 이렇게 한다고? 안 돼. 영향을 안 받습니다. 우리나라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정부에서 야, 경기부양책 좀 해야 되는데 돈 좀 풀어. 선거철인데 풀어. 이렇게 되면은 영향을 좀 미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영향력에 벗어나 있어야지 확실하게 의미 있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물가 예측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뭐 최고 수재들만, 스마트한 사람들만 많이 가기 때문에 능력은 이제 뛰어나긴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능력이 뛰어나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립성이 보장 안 되면 그냥 뭐 의미는 없어지긴 합니다. 나라마다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의 성과를 매년 확인을 하면서 이제 목표치를 이제 수정하거나 정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물가 안정 목표제, 인플레이션 타겟팅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이렇게 도입한 나라들은 어떻게 성과가 있어? 네,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내지고 있고요. 90년대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그러한 비판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야,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90년대 이후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IT 산업이나 이렇게 되면서 장기적인 호황을 누리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러한 갑자기 나타나는 예기치 못하는 뭐라고 할까? 블랙 스완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거지 네가 잘한 거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물가 안정 목표를 추구해도 뭐 별 문제 없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아직까지도 뭔가 테스트 중에 있긴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중앙은행의 기원은요, 1694년 잉글랜드, 영국에서 잉글랜드 은행에서 시작됐는데요. 이때는 이제 은행이라는 것도 이제 돈을 이제 그 지역 화폐처럼 아예 지역마다 은행이 다 있어서 자기네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막 돈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영국에 있는 이제 왕실이 되겠죠. 윌리엄 3세 정부라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 돈이 부족한 거야. 뭐 전쟁도 치르고 막 하다 보니까 사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독점적 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야, 돈 좀 빌려줘. 이렇게 돈 좀 빌려줘. 그럼 내가 빌려주면 너 뭐 해줄 건데? 그거 내가 너 은행권 네가 그냥 독점적으로 중앙은행 해가지고 네가 다 돈도 찍고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앙은행이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연방준비제도 같은 페드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행정부 부처같이 정부 기관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유래 자체는 그냥 아예 그냥 민간이라 보면 돼. 삼성 이런 거를 생각하면 돼. 근데 삼성 네가 반도체는 너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돈은 네가 찍어가지고 아예 공급을 해서 조정해 이렇게 하는 거야.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최종 대부자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급준비금이 부족해가지고 파산 위험에 처해 있는 은행 같은 거,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한은행이 힘들다고 우리은행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가가지고 야, 돈 좀 빌려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은행한테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일반 은행들의 자산 운영을 규제하거나 감독하거나 또 이렇게 나타내고요. 근데 예전에는 은행 개개인들만 신경 써서 미시적인 어떤 규제에 신경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시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그러한 비판이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은행 금융권 전체를 바라보는 거시 전체적인 시각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게 이 독립성 논쟁과 관련한 건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중앙은행의 독립성 관련해 가지고 됐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점은 정치 압력에 예속되게 되면은 통화 관리가 느슨해지고 불안해지는 거니까 독립돼야 된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단점은 뭐냐면 야 중앙은행 한국은행 네가 직접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겠어 이거예요. 능력이 되겠어? 이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야. 혼자 하는 것도 그렇고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정부의 어떤 협조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야 이거 완전히 중앙은행 독립성 이거 논란이 아직 있긴 하죠. 근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물가 안정이 좀 더 잘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경험상 통계의 결과이기 때문에 뭐 아직 뭐 논의가 있긴 하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될수록 물가 안정이 좀 더 잘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중앙은행이 뭐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더 이렇게 빌려줬을 때 새로운 예금은행에서 돈을 창조하게 되는 통화 승수 그런 걸 살펴봤고요. 또 중앙은행에서 돈을 컨트롤하는 방법 봤죠?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나 재할인율, 법정 지급 준비율 이런 거 조정하는 거 그 정도만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수 공식 있잖아요. 그거요. 그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케인즈 학파의 승수 이론하고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공식과 내용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어떤 중간 목표라든가 인플레이션 타겟팅, 더 나가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